근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시가총액이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상황처럼 많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몰렸더라. 이게 모든 기업들이 동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소위 빅테크 10, 빅10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막 열광할 때 그때 푹 터지는데 요즘도 생각해 보면 미국의 주식이 정말 이렇게까지 가도 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가고 있고 막 열광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걔가 만약에 이게 막 폭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팔 것 같긴 해요.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일탈법. 오늘은 세계와 한국 경제에 대한 생생한 분석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훈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훈 교수입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국제무역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미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 크게 못 미친 이제 1%대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그동안 미국이 홀로 호황을 누렸는데 이런 성장률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이제 4분기 성장률이 3.4%라고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또 다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6%인 거예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럼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미국이 지난해 GDP 성장률, 연간 성장률이 한 2.5% 정도 됐어요. 그리고 미국이 거의 완전 고용 성장률이 그럼 얼마냐 하면 뭐 한 2% 정도 남짓이라고 하는데 실제 지난 70년대 중반 이후에 보면 평균적으로 한 2.4%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성적표는 그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 그것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지금 발표된 그 1분기 성장률 1.6%는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드디어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데 동시에 같이 발표한 것이 소위 얘기하는 PCE 물가 수준인데 물가 상승률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측면에서의 그 물가 상승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하고 좀 다른 거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그걸로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 말에서는 그게 1.8% 연간으로 볼 때 그렇게 성장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3.4% 성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간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GDP 성장률은 지난해 3.4%에서 1.6%로 떨어졌고 물가 상승률은 거꾸로 지난해 1.8%였는데 올해는 3.4%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 이런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된 거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제 또다시 뭐 일각에서는 오히려 인상하는 것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미국 그 금리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결국 이제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있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바라볼 거냐가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실제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거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현재 상태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하면 일단 경기 침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뭐 1.6%면 그게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 1.4%밖에 안 됐는데 그것보다 높은 거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경제 규모도 크고 1인당 GDP도 훨씬 더 높은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6% 성장했다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실제 경기 침체라고 하면 정말 0%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 그 이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아직 뭐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할 것은 아니다. 다만 물가 수준은 계속 어쨌든 3% 수준에 계속 있다가 잠깐 떨어지는 텐데 다시 또 이렇게 반등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물가는 어떻게든 조금씩은 잡혀나갈 수는 있으되 이게 이제 경기를 이제 심각하게 침체시키는 하드랜딩 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예를 들어서 70년대 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나기 전이라든가 다 금리를 올리면서 다 그런 것을 촉발시켰거든요.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많이 풀렸다가 금리를 그때보다 더 많이 올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70년대 말에는
뭐 1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올렸으니까 그때보다는 덜 올린 거 아니야 그러지만 그때는 2배로 올렸지만 이번에 0.25%에서 이거 5.5%가 올렸으니까 사실은 비율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린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올린 상태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치 소프트 랜딩을 하거나 아니면 노 랜딩 하는 것처럼 상황이 끝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리를 낮춘다면 그거는 뭐 정말 이제 모든 게 다 상황이 좋아가지고 조금씩 낮추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이 정말 나빠서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소위 리세션 이런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오면서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1월 기준으로 이제 34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원인과 향후 전망을 좀 해주시자면. 연방정부 부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연방정부가 걷어들인 세금보다 지출하는 규모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연방정부 적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난해 적자가 얼마 났냐면 1.7조 달러예요. 1.7조 달러면 우리나라 GDP만큼 큰 거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 또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터진 직후의 상황보다는 좀 적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막 금리를 막 낮추는 것도 있지만 또 미국 재무부가 엄청나게 돈을 뿌렸거든요. 그렇게 뿌리는 상황 그 당시에 연방정부 적자 폭보다 살짝 더 커요.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 상도 다 끝났는데 지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뿌리고 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선거와 맞물려서도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또 바이든 이제 민주당 행정부는 적어도 돈을 많이 쓰자는 그러한 또 입장이기도 해서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계속 누적되면서 이제 34조 달러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규모의 그러한 이제 연방정부 부채가 이제 현재 누적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미국의 GDP가 25조 달러 정도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25, 한 5% 정도 수준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큰 규모다. 이 정도면은 물론 일본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는 한 50% 남짓 정도의 그러한 정부 부채, GDP 대비 그거 가지고도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미국은 굉장히 지금 부채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상황이 교수님께서는 1929년 이제 세계 대공황 직전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이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주로 유럽과 미국이죠. 사실은 2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뭐 철도를 엄청나게 깔기 시작을 했고 철도를 까니까 당연히 뭐 기차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동시에 또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그 철강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여러 가지 기계 장치 이런 산업들이 막 동시에 막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예요. 또 때마침 그 당시에 뭐 대량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생산도 막 엄청나게 늘려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와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이러면서 투자 자금이 막 그쪽으로 엄청나게 막 몰려간 거예요. 그렇게 몰려가니까 그 당시에 뭐 주식 가격이 또 엄청나게 크게 막 올라갔고요.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하면 당시에 이 그 제조업 분야 빼고 제조업 분야의 기업들의 그 부가가치가 연간 그 부가가치가 당시에 그 주가 총액과 비교할 때 그러니까 주가 총액이 그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비해서 한 1.5배 뭐 이상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였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보면 엄청난 그런 획기적인 혁명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혁명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2차 산업혁명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그 모바일 혁명. 우리 뭐 2007년도에 뭐 그 스마트폰도 나타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PC도 나오고 뭐 인터넷도 나오고 뭐 이런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그게 연장선상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계속 여러 가지 이제 혁명을 막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2008년도, 2007년도에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2022년 12월에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하면서 이게 실생활에 막 쓰여지고 또 실제 보니까 기업 활동이라든가 산업 활동에 이게 직접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되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이 길로 막 몰리게 된 거죠. 더군다나 사실 그것만 갑자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부터 한 3년 동안 우리가 전부 다 집에 갇혀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전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온라인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가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온라인 정치,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 다 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뭐 관심도 쏘이고 그러면서 돈이 막 글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체 그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 부가가치 총액 대비 이 주가 그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상황처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몰렸더라. 우리는 버핏 지수라고 있잖아요. 그건 GDP 대비를 하는데 버핏 지수로 해도 거기 비슷해요. 그때와 비슷하게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또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모든 기업들이 동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소위 빅테크 10, 빅10 그 시가총액 규모로 볼 때 1위부터 10위까지 그 기업들의 그 시가총액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전체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총액을 비교했더니 그 빅10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되더라. 그 당시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많이 투자자금이 몰렸는데 그것도 아주 특수한 분야에 다 몰리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큰 문제라는 거고 또 그 당시에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또 다 열광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앞으로도 개들이 갈 거다. 뭐 해가지고 뭐 당시에 구두 닦기 소년이 주가 지수가 지금 오늘 어떻게 돼가지고 얼마 벌었다 뭐 이런 얘기 뭐 하는 것을 듣고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바로 다 주식을 다 팔았다. 그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였고 그래 그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케네디 가문의 부를 읽었다 이런 얘기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막 열광할 때 그때 푹 터지는데 요즘도 생각해 보면 미국의 주식이 정말 이렇게까지 가도 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가고 있고 막 열광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꼭 그때처럼 꼭 터진다는 거라기보다는 적어도 투자자라면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한 점 그리고 다른 점을 잘 면밀히 보면서 또 만약에 그래서 위험이 정말 온다면 언제 올지 스스로 잘 판단하면 좋겠다. 제가 그걸 딱 맞출 수는 없어요. 만약 제가 맞춘다면 저도 당장에 그렇게 해가지고 인버스 쳐가지고 곱버스 치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떼돈 벌죠. 그렇지만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못 맞추는데 상황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절대 제 말씀은 100%다 맞다고 믿지는 마세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런 견해 저런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스스로 판단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막 폭락하면서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AI 버블에 대한 교수님 견해는 어떤지? 그러니까 그 버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게 버블인 줄 아는 거지 버블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진 다음에 보니까 그게 다 버블이었던 거고 터지기 직전까지 모두 다 열광하면서 이거는 옛날과 달라 계속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지금도 터지기 직전까지는 적어도 버블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팍 터질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연준이 당시에는 연준이 금리를 직접 이렇게 타겟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통화량 자체가 많이 풀렸다가 확 조였어요. 그 터지기 직전에 지금도 막 조이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지금 높여 있는 상태.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그게 2023년 7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0개월 동안 계속 5.5%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도 하면서 또 유동성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모두 다 그냥 해피한 다시 말해서 계속 경제 성장은 견조하게 가고 실업률은 낮고 물가는 곧 잡히고 주가 지수는 계속 높은 상태로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계속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현명한 투자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요, 절대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 소위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거 항상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래서 그거 갖다가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거냐는 걸 항상 투자자로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 담당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과연 그러면 버블을 지금 만들어냈느냐 엔비디아는 요새 좀 약간 한참 잘 나가다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최근 또 막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재미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만약 버블이 꺼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걔가 만약에 이게 막 폭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팔 것 같긴 해요. 하는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말 무조건 해서 나중에 틀렸다고 저한테 막 이현은 교수 말이야 그 얘기 하더니 뭐 그것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계속 뭐 폭락론자라고 막 하면서 왜 언제 터지는 거야? 계속 막 공포 마케팅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절대로 공포 마케팅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도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고 이론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걸 항상 대비해야 된다. 그러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되지. 그래? 그러면 나 오늘 다 팔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미국 경제를 이제 뒤흔들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더라고요.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는 보통 부동산 하면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이번에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그게 견조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는 이 소위 주거용 부동산이 버블이 많이 생겼다 그게 툭 터졌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게 다 그 변동금리로 그때 전부 다 돈을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금리를 막 연준이 막 올리게 되니까 거기에서 다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연쇄작용을 해서 이제 크게 터졌는데 그때 교훈을 이제 얻어서 거의 고정금리예요. 이제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은 아직도 변동금리가 굉장히 절반 이상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지방 중소은행들이 많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그 터지면은 이게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이 상업용 부동산에 터질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집에서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밖으로 나갔잖아요. 나가보니까 해볼만 한 거예요. 굳이 뭐 출근해가지고 거기 도심에 가가지고 복잡한 데서 뭐 굳이 일 안 해도 충분히 뭐 다 돌아가네. 그러니까 굳이 뭐 출근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CEO, 경영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많은 그 미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일하냐면 하이브리드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집에서 일하고 절반 정도는 출근해서 일해요. 제 아들도 이제 캐나다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해요. 절반 정도. 야, 그 완전히 안 돌아가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절대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다 딴 데로 도망가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줄었으면 오피스 빌딩에 그 많은 그 오피스 스페이스가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비는 거잖아요. 그 비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뭘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결국 건물주도가 뭐, 물론 개인이 아니라 거기는 다 이렇게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사는데 그 투자자금 플러스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게 되는데 제대로 임대 수입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때 큰일 났다는 거고 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금리 상황에서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또 만기까지 막 돌아오고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이제 그러면 금리를 높은 걸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딱 돼버리니까 이제 또 큰일 났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터지면 그쪽에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제 크게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지난해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이제 지방 중소은행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터지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도요 2007년 초부터 계속 그 지방 중소은행들이 좀 터지다가 나중에 큰 게 터지거든요. 마치 뇌졸중이나 뭐 심장마비로 사람들이 쓰러질 때 그냥 푹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전조 증상이 조금씩 있다가 이렇게 툭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비슷한 전조 증상을 잘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바이든하고 트럼프 중에 누가 우리나라에 조금 더 유리할 후보로 봐야 할까요? 그런 질문 저한테 하시면 저는 대답은 솔직하게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뭐 재선에도 지금 하던 걸 계속 갈 거니까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미리 이제 어떤 예측하고 대비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예측하고 대비하기 좀 힘들다.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그래도 4년 동안 한번 대통령으로 들어갔으니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도 이 분이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막 거의 우리가 볼 땐 즉흥적이고 전혀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막 써버리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막 또 그러면서 그 뭐 전 세계 가서 여기저기 좌충우돌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훨씬 더 대중국 그 어떤 그 무역 전쟁, 기술 전쟁, 패권 경쟁을 더 세게
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시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그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서 25% 일괄 관세를 상승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내가 집권하면 60% 상승시키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만 하겠어요. 여러 가지 뭐 무역 전쟁 플러스 기술 전쟁 플러스 아마 제가 볼 때 금융 전쟁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어쩌면 미국이 제일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래도 그런 것도 하고 이러면서 중국을 때리면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이제 미국이에요. 근데 역대 이제 역사적으로는 미국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출 파트너로 했다가 그게 이제 중국이 막 커지면서 중국으로 갔죠. 그러다가 지난해 말부터 다시 미국이 제일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이 막 되고 있어요. 올해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두 개가 비슷해. 전체 수출 한 19% 정도 이렇게 수준이 되는데 만약에 그 중국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푹 주저앉아 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도 그만큼 더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이 돼서 다시 또 실제 이제 임기를 시작한다면 중국만 60%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도 한 20% 일괄 관세 상승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그 무역을 전공을 하면서 사실 교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WTO 그 규범도 애들한테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건 무역 규범을 완전히 그 어기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 분쟁을 하고 그래서 그 이걸 갖다가 WTO에 제소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전혀 상관없이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것도 WTO의 전신인 가트를 주도해서 만든 미국에서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모든 게 상황이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 뭐 실제 거기 뭐 제소해도 거기 가서 뭐 이길 수는 있지만 그게 뭐 5년, 10년만 가고 실제 거기에 사법 재판할 수 있는 걸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라 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처럼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굉장히 힘들 거다. 뭐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뭐 경제 논리를 뭐 내세워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뭐 주한 미군에 대한 부담금을 또 더 많이 내라부터 시작해 또 뭐 북한하고 또 뭐 어떤 빅딜을 또 뭐 뒤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엄청난 불확실성이 막 생기고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뭐 결국 대답을 해버렸네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되면 더 불리할 거 불안 그러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공산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옛날처럼 막 띄워가지고 소위 시멘트 경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 성장률은 엄청나게 호황인데, 예? 물론 중국에서 보면 그래도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5% 성장이면 굉장히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외견상. 근데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거꾸로 떨어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가 지수를 거짓말하기 쉽지 않다. 내가 볼 때는